안녕하세요. 닥터 MBC 정진영입니다. 국가암정보센터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암 발생 4위가 바로 폐암이라고 합니다. 최근 국가암검진 사업이 확대되면서 폐암이 추가돼 정부 지원으로 폐암 검진 역시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전북대학교 병원 호흡기내과 전문의 박승용 교수와 함께 폐암에 관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국가암검진 사업에 폐암 검진이 추가됐습니다. 폐암의 가장 이상적인 치료는 조기 발견이라고 하는데요. 폐암은 특별한 증상이 없어서 검진을 하지 않고는 조기 발견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하고 정확히 치료하면 완치도 가능한데요. 폐암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 전북대학교 병원 박승용 교수와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이 폐암이 암 중에서 발생률로는 4위인데 그 중에서 이제 사망률로 보자면은 1위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네네. 어떻게 된 건가요? 최근에 통계청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네. 발생률로는 남자는 한 17% 정도로 한 1위에 해당이 되는데 17%. 네, 여자는 한 8% 정도로 한 5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암으로 인한 사망률로 봤을 때는 남녀 모두 폐암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폐암은 조기에 치료를 하더라도 재발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사망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게 됩니다. 암 중에 참 무서운 암인 거네요. 그럼 네, 폐암이라는 그래서 것이. 조기에 발견을 해가지고 치료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겠네요. 네네. 그러면 이 폐암이라는 것이 어떤 질환인지 먼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폐암은 흔히 이제 폐나 기관지에서 생긴 악성 종양을 얘기하고요. 네. 원발성 폐암과 전이성 폐암으로 나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폐암이라고 하면 이제 폐에서 암세포가 처음 생긴 원발성 폐암을 이제 말하고요. 네. 전이성 폐암 같은 경우는 다른 장기, 대장이라고 할지 위나 간에서 생긴 암이 폐로 전이된 암을 전이성 폐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폐에서 원래 생겼냐, 네. 아니면 다른 곳에서부터 전이가 돼 왔느냐 이거에 따라서 분류가 되는 것 같은데, 네네 맞습니다. 뭐 또 다른 구분 방법도 있나요? 이제 그거는 실제적으로 이제 원발성 폐암, 그러니까 폐암이 뭐냐를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렇죠. 이제 폐암이라고 진단이 실제로 된다라고 하면 이제 치료나 진단 과정에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폐암이 진단이 되면 조직 검사를 해서 현미경으로 관찰을 해서 여러 가지 뭐 크기나 형태나 염색 정도에 따라서 소세포 폐암과 비소세포 폐암으로 나뉘게 됩니다. 대부분의 폐암은 비소세포 폐암에 해당이 되고요. 퍼센트로는 약 80에서 85%가 비소세포 폐암에 해당이 되고 그래요. 이 비소세포 폐암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선암, 편평세포암, 대세포암, 그리고 미분화암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암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구분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그러면 같은 앞서- 폐암이면은 같은 폐암이지. 네, 앞서 잠깐 설명드렸는데 이 소세포 폐암과 비소세포 폐암으로 처음부터 구분을 하는 이유는 치료 방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그렇습니다. 달라요. 네. 그래서 소세포 폐암 같은 경우는 초기인 경우에도 수술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일반적인 표준 치료가 항암 치료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소적인 경우에는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동시에 병합해서 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리고 상당히 진행한 우리가 이제 의사들은 확장 병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경우에는 항암 치료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비소세포 폐암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우리가 일반인들이 아는 일반적인 병기, 그러니까 암이 1기냐, 2기냐, 3기냐, 4기냐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3기 초반까지의 조기 병기 같은 경우는 완치적 목적의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기가 지나간 3기 후반 또는 4기, 우리가 상당히 진행된 비소세포 폐암 같은 경우는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세포 폐암으로 진단이 되느냐 또는 비소세포 폐암으로 진단이 되냐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확연하게 다르고 또 더 자세히 들어가면 치료하는 약물도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치료하는 의료진은 이 폐암이 소세포 폐암인지 비소세포 폐암인지가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세포암 같은 경우에는 비소세포 폐암보다 조금 더 심각한 폐암이다. 네. 이렇게 그냥 알고 있어도 괜찮을까요? 네, 이제 아까 제가 앞서 그 수술을 하기가 힘들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죠. 네네. 소세포 폐암 같은 경우는 초기 병변인 것 같다고 할지라도 이 CT나 MRI나 이런 영상 검사에서 보이지 않는 미세전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수술을 하더라도 향후에 재발을 하는 경우가 극히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이에요. 네, 수술적인 치료를 원칙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 폐암이 생기는 원인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흔히들 흡연이 어떤 폐암을 유발시키는 원인 중 하나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네. 실제로도 그런가요? 아마 병원에 와 보시면 특히나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에 오시면 꼭 듣게 되는 질문이 담배를 피시는지 안 피시는지를 듣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그만큼 이제 이 담배가 폐암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고에 따르면 폐암 환자의 70% 이상이 흡연과 연관이 돼 있다고 돼 있고요. 흡연자 같은 경우는 비흡연자에 비해서 이 폐암 발생률이 적게는 10배, 많게는 30배까지 증가한다고 되어 있고 10년이 지나야만 금연한 지 10년이 지나야만 폐암 발생률이 반으로 감소를 하고 30년이 지나도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서 폐암 발생률이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높은 네. 거군요. 그리고 간접 흡연자의 경우에도 비흡연자에 비해서 1.5배에서 2배 정도 폐암 발생률이 높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담배가 폐암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흡연 외에도 폐암의 원인이 되는 요소들이 있다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최근에 뭐 미세먼지 문제가 많죠. 그런 미세먼지 같은 환경 오염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과거에 저희가 단열재로 많이 썼던 성면이나 또 최근에 또 침대 때문에 한번 라돈. 난리가 났던 네. 라돈과 같은 이런 여러 가지 환경 오염 물질도 폐암과 연관이 돼 있다고 돼 있습니다. 폐암도 가족력을 무시할 수 없는 건가요? 근데 이제 흔히들 보면 뭐 형제 자매 중에 폐암 환자가 있어서 나도 폐암일 것 같아서 이제 실제로 검사를 하러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보통 가족력이 있다라고 의사들이 얘기를 하려면 그런 부모나 형제 자매가 있을 때 확연하게 어떤 연구 결과에서 그 비슷한 친척들이 폐암이 발생률이 높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어야 되고 또 그거에 대한 어떤 유전자가 발견이 되거나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명확한 보고는 없습니다. 따라서 발견된 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족력이 있냐 하면 가족력이 명확하게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폐암도 사실 이제 그 호흡기 기관에서 이제 암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대표적인 증상에는 뭐 숨쉬기가 곤란하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폐암의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일단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폐암이 조기인 경우엔 대부분 무증상인 경우가 증상이 많습니다. 없어요. 네. 그래서 상당히 진행한 경우에 이제 증상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병원에 오셔서 폐암 진단받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진행한 환자의 경우에 이제 호소하시는 증상을 보면 비특이적인 증상이 많습니다. 뭐 기침이라든지 가래, 호흡곤란, 간혹 피가 섞인 가래를 이제 호소하기도 하고요. 객혈이라고 하는. 네, 그렇죠. 그리고 호흡곤란을 호소하기도 하고 뭐 체중 감소 이런 거를 호소하긴 하지만 폐암이라고 해서 딱 이러한 증상이 있을 때 폐암을 의심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적인 증상은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이제 질병 중에 가끔 이렇게 결핵을 앓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네. 근데 결핵과 이 폐암과도 전혀 연관이 없는 건가요? 네, 뭐 결핵 환자라고 해서 폐암 발생률이 더 높다라고 하는 보고는 없고요. 이제 결핵 환자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은 폐가 손상이 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환자분들보다 암 진단이 훨씬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폐암 같은 경우에는 예방 차원에서 이제 검진을 해야만 조기에 밝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검진은 어떤 형식으로 진행을 하게 될까요? 그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그 건강 검진할 때 이제 폐암 검진이라고 하는 항목이 흉부 X선, 단순 X선 촬영이었는데요.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이 저설량 흉부 단층 촬영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설량 CT 또는 영어로는 뭐 LDCT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걸로 변경된 계기가 좀 오래되긴 했는데 2011년도에 이제 미국에서 5만 명을 대상으로 기존의 흉부 엑스레이와 이 CT를 비교했을 때 이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CT를 찍은 군이 20% 이상 향상시켰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제 폐암 검진은 이 저설량 흉부 단층 촬영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건강 검진을 받게 되면 무조건 이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네네네. 근데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폐암에 고위험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폐암의 고위험군에 해당되시는 분들의 한해 이 저설량 흉부 단층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또 사망률의 차이가 있었다. 두 대조군에.
이게 무슨 의미인지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두 검사 방법에 대한 장단점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사망률이라고 하는 거는 흔히 생각하는 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사 두 가지를 받았을 때 어떠한 질환을 조기에 발견을 해서 그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을 실제적으로 감소시켰는지 아닌지 그런 걸 나타내는 게 이제 사망률이 되고요. 네. 어떻게 보면 통계학적인 하나의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흉부 X선과 그러면 CT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네네. 흉부 X선 같은 경우는 다들 아마 한 번씩 촬영을 해보셨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저렴하고 간단하게 촬영할 수 있고 또 전체적인 윤곽이나 이런 거를 쉽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흉부 병변, 특히 폐암의 병변을 이제 X선에서 발견하기 위해서는 10mm, 그러니까 1cm 이상의 병변이 돼야만 관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상당히 큰 건가요? 어떤 건가요? 그 정도면? 1cm 정도면 상당히 진행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1cm라고 하더라도 병변의 위치에 따라서 X선에는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상도가 낮아서. 그래서 우리가 폐암을 발견할 때는 X선으로는 쉽게 발견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제가 생각을 해도 그럴 것 같아요. 네. X선이 워낙 또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걸로 어떻게 발견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CT에 대해서 더 뭐 자세히 말씀을 해주세요. 네, 그러면 이제 CT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CT는 이제 인체의 여러 각도에서 방사선을 투과해가지고 연속적인 이제 단면 영상을 이제 얻어내게 되는데요. 네네. 그로 인해서 X선에 비해서 해상도도 높고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작은 병변을 보다 빨리 발견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단점이 존재하는데요. 뭐예요? 단점은 네. 흔히 이제 방송에서도 가끔 나오는 방사선 노출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사선 노출량이 오히려 이로 인해서 우리 몸에 해롭게 되지 않겠냐 하는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 폐암 검진을 할 때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설량 흉부 CT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CT에 비해서 한 8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방사선 노출이 되는데요. 정확한 양으로 이제 이 표현을 하면 좀 전문적인 단어를 써야 되는데 미리시바트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 저설량 CT 같은 경우는 보통 1미리시바트 정도가 노출이 되는데요. 이 정도 양이 어느 정도냐 아마 이제 가늠이 안 되실 그렇죠, 텐데요. 그렇죠. 네, 일반 흉부 X선 촬영, 네. 그냥 일반 X선 촬영하는 거 한 10장 정도 10장 촬영한 정도. 거와 비슷하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양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 또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이제 근무하는 방사선 촬영사 있죠. 그 방사선 촬영소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직간접적으로 이제 방사선에 노출이 그렇죠, 되는데 그렇죠. 그분들이 1년에 안전하게 노출되는 허용 범위가 보통 그 50mS이기 때문에 1mS라고 하면은 굉장히 적은 그러네요. 방사선 노출량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설량 흉부 CT 네네. 여러 가지를 제가 들어봤을 때 장점이 참 많은 것 같은데 그럼 폐암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이 검사만 받으면 알 수 있는 건가요? 뭐 다른 검사 방법은 없는 거예요? 네, 뭐 아마 폐암을 진단 받으시거나 아니면 그 받으셨던 가족분들은 이제 다들 아시게 될 텐데 이 단순히 CT 하나만으로 이게 진단이 되지는 않습니다. CT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진입니다, 검진. 그래서 내 폐에 암이 의심되는 병변, 어떤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선별 검사가 되고요. 그 CT에서 어떤 혹이나 암이 의심되는 병변이 있다면 확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조직 검사를 해야 조직 됩니다. 검사를. 네, 그러면 이제 조직 검사를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CT를 찍었을 때 병변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관지 내시경이라고 하는 검사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경피적으로 얇은 바늘을 찔러서 검사를 하기도 하고요. 병변이 굉장히 깊숙이 있거나 크기가 너무 작은 경우에는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암이라고 진단이 된다면 비로소 폐암 환자라고 확진이 되게 되고요. 거기에서 폐암이라고 확진이 되면 이제 흔히들 궁금해하시는 1기인지, 2기인지, 3기인지, 4기인지 달리 말씀드리면 다른 장기에 얼마나 전이가 됐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뭐 페트라거나 MRI라거나 초음파, 뭐 뼈 전이 검사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검사들을 진행합니다. 네, 그런 이제 검사들을 통해서 폐암으로 확진을 받게 되면 치료를 해야 될 텐데 네. 통상적으로 암 치료다라고 했을 때 뭐 화학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이 표적 치료나 뭐 면역 치료 이런 단어들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네.
그러니까 이제 폐암의 치료를 크게 예전에 나뉘어 보면 수술을 하는 환자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앞서 이제 앵커분이 얘기하셨던 항암화학 치료, 그다음 방사선 치료,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었었는데 이제 의학 기술이 발달이 됨에 따라서 표적 치료제, 면역 치료제 같은 그런 이제 치료제가 이제 개발이 됐습니다. 여기서 표적 치료제는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 먹는 항암제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 표적 치료제라고 하는 거는 암세포의 특정 단백질 부분을 공격을 해가지고 암세포의 성장을 죽이는 그런 약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 폐암 환자가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 특정 유전자로 인해서 그 단백질을 표현하는 그런 폐암 환자에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항암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유전자로는 뭐 EGFR이라든지 ALK 또는 ROS1, 뭐 VEGF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이런 암세포가 발현하는 표적을 찾아서 그 표적이 발현되는 그런 암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약제가 표적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적 항암제 다음에 면역 항암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제 면역 항암제를 또 쉽게 설명드리면 일반적으로 우리 몸 안에 이상한 세포가 이제 생기게 되면 이 면역 세포라고 하는 것이 이 이상한 세포를 인지해서 죽이게 되는데요. 네. 암세포도 이상한 세포이기 때문에 본래 이 면역 세포라고 하는 게 죽여야 맞는데 이 암세포라고 하는 녀석이 특정한 물질을 표현해서 이 면역 세포가 나 이상한 거 아니야. 아니야. 네.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게 만들어서 위장을 성장을 하는 하게 거네요. 되는데 네, 그 이상하게 나 아니야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 물질에 선택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제 암세포를 죽이는 게 면역 항암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이상하게 표현하는 이런 것들 중에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PD-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후가 또 나쁜 경우에는 수술을 하기도 할 텐데 네네네. 수술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되나요? 폐암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세포 폐암은 이제 원칙적으로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요. 이제 비소세포 폐암 환자가 수술을 진행하게 되는데 보통 3기 초반에 이제 초기 환자들이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는 방법은 실제적으로 예전에는 개용술을 많이 했지만 최근에는 흉곽경을 이용해서 갈비뼈 사이에 구멍을 하나 또는 두 개를 뚫어가지고 내시경적으로 흉곽경을 이용해서 수술하는 경우가 많고요. 수술 범위는 굉장히 다양한데 그곳은 이제 CT상에서 병변의 위치나 크기에 따라서 흉부외과 의사가 판단해가지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폐암은 제가 듣기로는 뭐 재발과 전이가 참 많다고 들었는데 실제로도 그런가요? 네, 맨 처음 제가 말씀드렸죠. 폐암의 암 사망률이 1위라고 1위. 말씀을 드렸던 네. 이유가 치료를 적절히 함에도 불구하고 재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2기인 환자가 우리가 이제 암 환자가 완치가 됐냐 안 됐냐를 판정할 때 5년을 사냐 못 사냐를 가지고 이제 5년 생존율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요. 2기 환자만 되더라도 5년 생존율이 50에서 6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암이 2기라고 하면 굉장히 초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환자마저도 5년, 그러니까 완치를 할 확률이 불과 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치료 중에 재발이나 전이가 많다는 걸 반증하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발이라는 것이 완치가 된 다음에 다시 발생을 하는 것을 재발이라고 할 텐데 네. 그러니까 완치가 됐다는 거는 이제 암세포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완치가 아니고요. 네. 치료를 하는 도중에 네, 근치적인 치료라고 이제 좀 전문 용어로 하는데 우리가 수술을 해가지고 보이는 암세포를 다 죽이고 우리가 치료를 잘 했다라고 생각하는 와중에 추적 검사를 해서 이제 5년 동안 우리가 재발이 없을 때를 암이 완치가 됐습니다. 이렇게 판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뭐 위암이나 조기 위암 같은 경우는 조기에 수술을 하고 5년 동안 재발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 폐암 같은 경우는 조기에 수술을 하더라도 추적 검사하는 도중에 재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이제 뭐 들어보니까 좋은 치료제나 치료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있는데 가장 좋은 거는 사실 예방에 충실하는 거겠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2019년 하반기부터 국가 폐암 검진이 또 시행이 되고 있다고 하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올해 8월 5일부터 국가 폐암 검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그 백그라운드가 되는 이제 데이터가 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2년 동안 그 이제 시범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범 사업을 했더니 그 저설량 CT를 사용한 군에서 엑스레이에 비해서 약 3배 이상 조기에 폐암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이런 좋은 결과가 있어서 네,
우리나라에서도 드디어 이제 이 시범 사업 결과를 통해서 국가 폐암 검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말씀 중에 고위험군 이런 단어를 몇 번 사용하셨는데 네. 고위험군이 어떤 사람들이 속해져 있는 거예요? 이제 폐암의 고위험군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나이로는 54세 이상, 54세 이상, 네, 네. 74세 이하의 이제 30감년이라고 하는 흡연력을 가진 사람이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30감년이라고 하는 좀 이제 생소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러네요. 네. 그거 이제 보통 흡연력이라고 하는데 이 흡연력을 계산하는 방법은 하루에 보통 평균적으로 이 우리가 사용하는 담배 흡연량에 곱하기 총 흡연 기간을 한 것을 흡연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갑, 평균적으로 한 갑의 담배를 30년 동안 폈다라고 하면 흡연량은 30감년이 되겠죠. 아. 그리고 이 국가 5대암 같은 경우에는 이 검진 주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폐암도 그런 게 있나요? 네, 우리나라는 이제 폐암 검진 주기를 2년에 한 번으로 지금 2년에 한 번. 정했습니다. 그래서 홀수년생은 홀수년에, 짝수년생은 짝수년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019년이기 때문에 홀수년이 해당이 되시죠. 근데 이 폐암 검진 사업을 시작한 지가 올해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홀수년에 태어난 환자분이 대상자가 된다라고 하면 첫 해에는 내년이 짝수년임에도 불구하고 네. 내년까지 할 수 있도록 연장을 해나왔습니다. 이 국가 폐암 검진은 아무 병원에서나 되는 거는 또 아닐 거 아니에요? 네, 네, 어디서 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제 네. 국가 폐암 검진 같은 경우는 이 CT라고 하는 게 단순한 검사가 아니고 또 많은 양의 사진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믿을 수 있는 이제 방사선과 판도기가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CT가 있는 모든 기관에서 진행하지는 않고요. 현재 이 도내에서는 총 10개 기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본인이 이 폐암의 고위험군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를 하셔서 가까운 폐암검진 기관이 어딘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곳에 방문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청자분들에게 폐암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뭐 폐암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방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금연과 정기적인 검진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 중에서 특히나 장기 흡연에 노출이 된 이 고위험자라고 하신다면 네. 요번에 새로 시작되는 이 폐암 검진 사업을 통해서 폐암으로부터 건강과 생명을 되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호흡기내과 전문의 박승용 교수와 함께 폐암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부터 30대까지 청장년층에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게 A형 간염입니다. 올해는 특히 극성을 부렸는데요. 이들은 상대적으로 위생적인 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에 오히려 면역이 생성되지 못해서 백신이 꼭 필요합니다. 이 밖에도 대상포진이나 파상풍 등도 성인에게 필요한 예방접종인데요. 방심하거나 과신하지 마시고 미리 준비하시는 게 최선의 치료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